오늘은 그 신편입생들을 위한 강의라서 재학생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편입생 강의도 이전에 한번 들으셨던 분도 계셔서 또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그래도 또 사이버대 안내들은 계속 들어도 또 헷갈리기도 하고, 들어도 다시 또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요. 돌아서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반복해서 듣는 것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화면 공유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입학하신 여러분들께서 과목을 수강하실 때 전공 필수가 뭐냐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전공 필수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없어요. 지금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개설된 과목들은 모두 다 선택 과목, 전공 선택 과목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필수라고 이야기 드리는 그 과목들은 한국어 교육 실습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안 들으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노채원 교수님 말씀하셨겠지만,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모두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켜서 학생들 앞에서 모의 수업을 해보는 그런 아주 효과적이고 또 실제적인 수업입니다. 그래서 그 실습 수업을 꼭 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로 이거는 꼭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그 과목들 위주로 먼저 수강 신청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이 물론 있지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 1영역부터 5영역까지 중에서 3영역하고 4영역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그 노채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영역, 2영역, 5영역 이 세 가지 영역과 함께 3영역, 4영역 이 영역의 과목 수가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차지해요. 얼마나 차지하냐면,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1영역은 6학점, 그러니까 두 과목을 들으셔야죠. 그리고 2영역도 6학점. 그런데 3영역과 4영역은 3영역이 24학점, 4영역이 6학점. 이렇게 해서 꽤 많은 학점의 개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목들을 학점에 맞춰서 들으셔야 하고, 그 과목을 처음에 뭘 들어야 할지, 그리고 또 과목을 들으면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면서 또 들어야 하는 과목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수강 신청하시고, 이런 과목의 이수 영역이나 학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졸업한 이후에는 학점을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3영역과 4영역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떤 내용 공부하는지 같이 보실 텐데요. 3영역이 특히 학점 수가 많았죠. 총 24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3영역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사용을 해왔는데, 이것을 외국인들한테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영역에는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수법이라든지 또는 한국어의 의문이라든지 또 문법, 어휘, 굉장히 다양한 이런 영역들을, 이 영역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지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한국어라는 이름이 없으면 국립국어원에서 심사를 할 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어가 명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다른 그러니까 1영역이나 2영역에서 한국어 학이나 일반 교수법이 아니라 한국어와 그리고 한국어 교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3영역에서 들어야 하는 과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반드시 수강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은 실습을 위해서 꼭 들으셔야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 실습을 언제 들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마지막 학기에 많이 들으시는데요. 그러면 그 학기 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필수 과목들을 반드시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 실습 과목과 동일한 학기에 수강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실습 과목 전에 모든 꼭 이수해야 하는 이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먼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그리고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 그리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하고 그리고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이 두 과목은 둘 중에 하나만 들으셔도 수업을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이 3영역에서는 3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또 달라요. 근데 3영역에서는 이 3가지 과목들을 혹시 이번 학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을 신청하지 않으셨으면 다음에는 꼭 반드시 신청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이 3영역에서 제가 꼭 이번 학기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과목이 바로 이 한국어 교육학 개론이에요. 이름에서 개론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과목이 정말 전반적인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는 과목. 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 과목을 배우시면 전체적인 내용하고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배웠던 내용에 심화되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 계속 과목별로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 그래서 보통은 첫 학기에 많이 들으시죠.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3영역 과목 중에서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도 제가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과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은 계절학기에 개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 계절학기가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가 있는데 겨울학기에 개설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폐강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이거는 나는 계절학기에 들어야지 라고 마음 편하게 남겨두시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학기 중에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과목이 관련 과목이 있어요. 연계 과목. 그 연계 과목이 외국어 습득론이라는 과목인데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게 그 외국어를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하게 되는지 외국어를 습득하는 그 이론에 대한 과목이 외국어 습득론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 습득론과 함께 한국어 교육과 언어교수 이론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그것까지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먼저 외국어 습득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어교수 이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과목이 도대체 뭘 배우는 과목이냐 이런 거 궁금하시죠? 여기에서 보시는 이름처럼 언어교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가르치는 이론이죠. 보통 언어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교수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수법이 그냥 문법 하나를 가르칠 때 어떤 말로 설명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자료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수 이론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어떤 그 학자들이 세운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지금까지 이 언어를 가르치는 역사와 전통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식으로 가르쳤는지 그런 변천사도 함께 배우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어를 다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How are you?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우와!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있는 대답도 fine, thank you, and you?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너무 재밌게도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들 그렇게 배우셨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외국인한테 물어봤어요. 외국인 학생들한테, 일본인 학생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나라 학생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하와이의 대답이 뭐냐? 그랬더니 정말로 그 학생들이 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이런 대답을 똑같이 하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다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듣고 따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가 영어를 배웠을 그 학창시절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교수법이 있었는데 그 교수법의 이름이 바로 청화식 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이라는 그런 교수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사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교수법이지만 그 교수법은 이렇게 대화문을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고 따라하면서 그것이 자동화되도록 해서 패턴을 가지고 배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익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내용들을 습득하게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외국인을 만나서 하와이유라고 질문했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는 대화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 언어 교수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고 새로운 언어 교수 이론이 또 나와요. 그럼 그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요즘에 한국어 교육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교수 이론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수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론,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입니다. 네, 또 소개해드릴 꼭 수강하셔야 되는 과목인데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강하셔야 되고 물론 둘 다 수강하시면 물론 더 좋겠죠. 두 가지 과목인데 하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 문법을 가르치는 방식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또는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 교육문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역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과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 한국어의 조사 이, 가 하고 그리고 은, 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언제 배울까요? 초급, 중급, 고급 중에서 언제 배울까요? 이것은 초급에서 배웁니다. 초급 중에서도 거의 처음에 배워요. 그러니까 한글 자모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입니다, 뭐 이에요 이런 말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인사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것이 연필이에요, 이것은 연필이에요,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자들은 너무 어렵죠. 이것이 연필이에요와 이것은 연필이에요가 뭐가 달라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국어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것을 문법적인 설명과 함께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학생들이 아 하고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알고 있는 한국어의 지식들이 굉장히 적죠. 한국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학생들. 그런데 이 학생한테 어떻게 한국어로 이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한국어 문법 교육론 또는 교육문법의 지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는과 이가의 차이점을 내가 한국어 화자로서 알고 있는 것, 국어학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익히셔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외국인에게 한국어로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과목이 바로 이 두 과목입니다. 또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하죠. 이유 표현을 배웠어요. 이유 표현을 배우면 어제 영화를 봐서 숙제를 못했어요 라는 문장을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니까 선생님이 기 때문에 라는 이유 표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지나니까 선생님이 아 가지고 라는 문법도 가르쳐 줬고 으니까 라는 문법도 가르쳐 주고 또 느라고 라는 문법도 가르쳐 줬는데 이런 문법들을 몇 개월 안에 다 배워요.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유 표현이 굉장히 다양한데 과연 뭐가 다른 것인가? 그리고 언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고 언제는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표현들은 굉장히 예의 없게 보이는 표현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뭐가 다른지 국어학적인 지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국어를 잘 모르는 초급 학습자들한테 또는 중급 학습자들한테 한국어로만 100%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보세요. 어제 영화를 봐서 숙제를 못했어요 하고 어제 영화를 보느라고 숙제를 못했어요. 뭐가 다를까요? 어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봤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가 다를지 그리고 뭐가 다른지 어떻게 설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장도 학생들이 많이 발화하는데요. 그 영어권 학습자들 또 유럽어권 학습자들이 이런 문장을 많이 이야기해요. 5 긴 머리 여자 있어요. 어색하죠. 우리 한국어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어색합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사실 그 긴 머리 여자라는 표현이 한국어로는 보통 이렇게 말 안 하죠. 긴 머리 여자 있어요. 저 여자는 머리가 길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머리가 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다른 자기 나라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해서 학습자들은 긴 머리 여자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그리고 그 5 긴 머리 여자, 7 긴 머리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국어로 설명하고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또 3 영역에서 그 문법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물론 많이 배워야 하겠지만 발음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발음이 좋으면 외국어를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데 발음은 외모와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어떤 학생이 문법도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정확한 단어도 구사할 줄 알더라도 발음이 나쁘면 뭔가 첫인상에서 한국어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의 외모가 좋으면 그 사람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발음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발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 부분을 배우는 과목인데요. 한국어 말소리와 좀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발음이 어떤지 공부하시고 그 후에 발음 교육 방법을 배우시면 더 좋습니다. 이 순서가 먼저 발음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교육을 배우는 것이 물론 가장 좋은데 혹시 수강 순서가 바뀌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학습자들이 그 한국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하죠. 그 비읍, 피읍, 쌍비읍 또는 디귿, 쌍디귿 그리고 티읕 이런 발음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자들한테 가르칩니다. 자, 따라하세요. 바, 파, 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따라하죠.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정말 정성 들여서 파, 파, 파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똑같잖아요. 그럼 선생님 그게 아니라 자, 잘 따라하세요. 바, 파, 빠 이렇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파, 파, 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너무 답답해요. 자, 집에서 바, 파, 빠 10번 연습해서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방법으로 학습자들이 발음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발음이 어떻게 차이 난다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들으면 뭔가 다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자기의 입 근육을 사용해서 정확한 좋은 위치에 자기 혀를 올려놓는 그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입모양의 그 개구도라고 하죠. 입모양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이렇게 발음이 납니다. 물론 그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한국 교육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휴지. 그래서 휴지를 들고 바, 파, 빠를 교사가 발음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휴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람이 많이 나오는지. 바람이 많이 나오는, 가장 바람이 많이 나오는 글자가 파예요. 파. 기식성이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들고, 보이시나요? 휴지 들고 파, 파 하면 이렇게 종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이 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학습자들도 같이 휴지를 들고 파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빠, 빠 라고 발음하면 휴지가 전혀 흔들리지 않죠. 빠, 빠, 빠.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 소리가 바람을 내지 않고 목에 힘을 주고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바는 보시면 바, 바, 바는 약간 바람이 나오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휴지가 없을 때는 손에 입을 대고 바, 파, 빠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국어 발음 교육론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발음 중에 하나가 불규칙 발음 같은 것들 또는 의문규칙이 적용되는 그런 발음인데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깨시피 싫어요. 선생님이 네? 깨시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생이 선생님 삼겹살 싸서 먹는 깨시플 몰라요? 자 여러분 깨시플, 깨시피 이게 뭘까요?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깻잎. 네, 맞습니다. 깻잎이에요, 깻잎. 자, 지금 깻잎이라고 쓰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히 깨십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모양이잖아요. 깨십 뒤에 이가 오면 깨시피, 뒤에 을이 오면 깨시플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 읽었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니은이 첨가되는 그 규칙을 알아야 그리고 이 단어가 니은 첨가 규칙이 적용되는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깨심 말고도 뭐 많이 있어요. 나뭇잎. 나뭇잎 한번 펜으로 써보세요. 받침이 시옷 받침이잖아요. 그래서 받침이 있고 뒤에 이 모음 계열이 같이 만났을 때 니은 첨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아 그렇구나 라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부분이 학습자들에게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교사에게도 야, 진짜 까다롭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교육 과목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문법도 가르치고 또 발음도 가르치고 또 뭐 가르쳐야 되죠? 단어를 가르쳐야죠. 네, 그래서 한국어 어휘교육의 실제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과목은 한국어 단어의 이해와 연계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 후에 어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그 한국어 단어는 사실 고유어도 있고 그리고 한자어 단어도 있고 그리고 외래어 단어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단어들을 익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외래어는 영어와 좀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외국인들 중에서 특히 중국어권 학습자들은 그 외래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학습자들한테는 외래어도 새로 배워야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한자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자어로 변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도 있는데 그 모국에서 사용하는 한자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의미와 그리고 소리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한자 성어 같은 것들도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 성어와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습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참석하다, 참여하다, 참가하다 뭐가 다른지 평소에 잘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차이점을 아는 것도 우리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 있네.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한테 이것이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은 것인데 학습자가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학습자한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그냥 표준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를
세 가지로 알려주면 학습자들이 아 하고 바로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대회에 선수로 나갔어요. 그러면 대회에 참석하다라고 말하나요? 참여하다라고 말하나요? 참가하다라고 말하나요? 대회에 참가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선수로 나갔다면 또는 뭐 출연자로 나갔다면 그래서 이러한 환경 또는 연어, 관계 이런 것들을 어휘교육 이론과 실제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학습자들이 많이 오류를 범하는 초급 학습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이 있는데요. 키가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높다와 낮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그런데 왜 한국어에서는 크다와 작다로 쓸까? 사실은 크다는 어떤 부피가 큰 것인데 왜 우리는 높낮이를 키에 대해서만큼은 높다라고 말하지 않고 키가 크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죠. 선생님 왜 키가 big?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높다와 키가 크다 어떤 것이 맞는지 학생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이거는 키가 크다라고 쓴다 키가 작다라고 쓴다 그렇게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학습자들이 문법도 배우고 발음도 배우고 그리고 어휘도 배우고 이제 한국어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한국어의 문화는 사실은 뭘 가르쳐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문화를 정말로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특히 얼마나 자세히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친구가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한국 문화가 익숙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살면 한국 친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저는 한국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다 우리 반 외국인 친구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요즘엔 특히 코로나 시대라서 한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를 한 명도 못 사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한국인 대학생도 서로 자기 친구를 못 사귀는 그런 상황이 오프라인 수업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바로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한국인 선생님이 말하는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되는 것이죠. 한국인 선생님이 이게 맞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정말 진리처럼 그 학생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언어 문화나 또 그 선생님들에게 느껴지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 그 선생님들의 습관 같은 것들이 한국인의 습관, 한국의 문화처럼 학습자들은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 세종학당이나 또는 뭐 한글학교와 같이 해외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의 대표가 되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어떻게 잘 알려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이 특히 잘 모르는 문화 중에 하나가 조문 예절이에요.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는 경우는 그래도 좀 많아요. 축하하는 일, 좋은 일이니까 와서 밥 먹고 가 이렇게 해서 초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상을 당했을 때 외국인한테 나한테 와서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례식에 가는 경우가 정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조문 예절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학습자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근로자인 경우에 이런 조문 예절을 알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또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한국어 문화 교육론 과목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한국 문화의 이해라는 사역력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한국어 문화 교육론으로 연계되니까 먼저 사역력 한국 문화 이해 들으시고 그 후에 문화 교육론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어 표현 교육론 과목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에서 배우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기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에서 이 표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표현이라는 것이 말하기하고 쓰기인데 말하기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면 말하기를 잘하고 싶잖아요. 물론 쓰기도 잘하고 싶고. 그러면 말하기를 어떻게 배우고 싶으세요? 내가 외국어를 배우는데 외국어의 말하기를 어떻게 배우고 싶으세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 한국어 수업에서도 외국인들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학습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습자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목이 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입니다. 이 과목을 보면 말하기 교수 방법, 그리고 쓰기 교수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의 실제 같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수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사가 발표 수업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학습자들한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발표할 거예요. 미래의 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학습자들이 미래의 꿈? 없어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학습자는 한 번도 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사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분 동안 길게 말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해요. 저는 회사원이 되고 싶어요.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줘야 하고 그리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함께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또 어떤 절차로 이런 발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말하기를 가르쳐야 할까? 또 쓰기를 가르쳐야 할까? 이것을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표현을 배웠으면 뭘 배워야 할까요? 이번에는 이해를 배워야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표현 교육론이 말하기와 쓰기를 배우는 과목이라면 이해 교육론은 뭘 배울까요? 듣기하고 그리고 읽기. 듣기와 읽기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듣기 교육, 읽기 교육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사실은 학습자들과 같이 듣기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모든 듣기를 수준에 상관없이 그냥 다 듣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급에서는 듣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중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고급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항에서 안내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학습자들이 그 안내방송이 무슨 뜻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니까 대부분 공항에서 안내방송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너무 궁금하고 이 안내방송 듣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교사는 공항에서 실제 안내방송 듣기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들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그 안내방송을 가공해서 들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실제 날 것 그대로의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그것을 교사가 바꿔서 가공해서 알려주는 것. 가공해서 알려준 뒤에 실제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와, 고병은 선생님이 두 가지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강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는 학생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학생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공항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학습자의 요구는 공항의 내용, 공항에서 나오는 실제 안내 방송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학습자에게 안내 방송을 실제 그대로 들려주고 이것이 이런 내용입니다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학습자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습자가 그런 요구를 사전에 말하지 않았고 선생님은 공항의 안내 방송 듣기를 텍스트에 넣어서 학습자의 단계 중에 하나의 과로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넣어야 합니다. 가공을 해야 해요. 학습자가 초급 학습자예요. 그렇다면 안내방송 듣기는 보통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공을 해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중급 정도 되는 학습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때 전체의 내용을 다 알려주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그 중에 일부를 가공을 해서 학습자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들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또는 학습자의 요구가 없었다면 그러면 교육 과정에 맞게 단계에 맞게 그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학습자들이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은 승무원이 되고 싶은 학습자들이라면 그러면 뭘 사용해야 되죠? 실제 안내방송 듣기를 사용해야죠. 왜냐하면 그 학습자들은 그 안내방송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스스로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응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가공을 하거나 또는 실제 안내방송을 그대로 들려주거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초급 학습자나 중급 학습자들에게 가공을 하는 이유는 그 학습자들이 듣기 수업을 통해서 배운 단어와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실제 안내방송 듣기를 우리가 듣고 나서 이것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한 표현 그것을 사용해서 학습자들이 이해하거나 말하거나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교육론 과목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네, 삼형역의 또 다른 과목, 특히 이 사이버 외대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과목인데요. 이것은 중국어권, 영어권,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 과목입니다. 각 과목들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국립국어원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과목을 다 들어도 하나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서 관심이 있는 영역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학생들이 이것을 외국인 학생들이 굉장히 한국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류를 굉장히 많이 발화하는데 그 오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국어가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발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권 학생들이 처음에 학생이라는 단어를 1급에서 배웁니다. 처음에 배우죠. 초급에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학생이라고 발음을 잘 하지 못하고 하싱 이렇게 발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 왜 이 학습자들이 다른 발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이런 생 들어가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어에는 이 생이라는 그 글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 생과 유사한 싱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싱으로 자꾸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국어로부터 온 간섭이니까 이것을 학생들에게 유의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권 학생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컴대에서 친구에 만나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컴대에서 친구에 만나요. 그러면 이 학습자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과연 이 곤대가 뭘까요? 네. 전수경 선생님이 홍대 아니면 건대. 네, 정답입니다. 네, 학생들이 홍대를 잘 발음하지 못해서 콩대 이렇게 발음하고 그리고 건대를 잘 발음하지 못해서
빵인데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시게 될 거고 친구에 만나요도 역시 일본어로 인한 모국어 간섭이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요인데 친구에 만나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은 채팅창에 써주세요. 한국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본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영국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본인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했고 영국 학생이 진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오 대빵 감빵 자 여러분 비속어 안 돼요. 낙빵 네, 표준어로 좀 써주세요. 네, 잘 대답이 생각이 안 나시나요? 네. 자, 그럼 빵빵. 네, 빵빵. 네. 우와. 네, 자, 한국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멜빵. 그렇죠. 네, 멜빵이죠, 멜빵. 빵은 빵인데 못 먹는 빵. 그러면 일본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일본인은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라이팡! 이렇게. 네. 일본어로 그 빵을 팡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프라이팬 우리가 요리할 때 사용하는 프라이팬의 그 팬도 일본어로는 팡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이 팬과 그리고 빵을 일본어로는 이렇게 팡이라고 발음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을 많이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럼 영국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래방! 너무 이상하죠? 왜 노래방이지? 네. 네. 이 노래방의 그 방은 그 비읍의 소리가 유성음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의 그 모음 뒤에 오는 비읍 소리가 유성음이 되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쌍비읍이 유성음처럼 들리기 때문에 빵이라고 들리는 거죠. 그래서 노래빵, 선생님 한국에 빵 많아요. PC빵, 노래빵. 그래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빵을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그 영어권 학습자들이 느끼는 한국어 발음과 그리고 일본인이나 또 중국인이 느끼는 한국어 발음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언어권에 맞게 학습자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재밌겠죠? 네. 3영역의 또 다른 과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입니다. 그 사실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이런 경우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불만을 제기했는데 선생님 A반 선생님은 점수를 잘 주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B반 선생님은 점수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B반인데 A반 학생들은 전교 장학금을 받고 저는 못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A반의 그 친구는 자기보다 공부를 못하는데 전체에서 1등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정한 말하기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학습자들 입장에서는 말하기 평가는 교사의 재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며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평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평가론입니다. 네. 3영역에서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라는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학당 같은 곳에 취직을 하시게 돼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하시면 사실 교육과정이 이미 나와 있고 그 교육과정에 맞춰서 지정된 교재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서 혼자 수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도 내가 맡은 이 반이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외국인 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혼자 알아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또 교재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민을 하죠. 한 시간에 몇 가지 문법 가르쳐야 될까? 근데 어떤 학습자들은 선생님 저는 가나다라 배우고 싶지 않고 내가 쇼핑할 때 어떤 말 해야 되는지 이거 먼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습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어떤 학습자 집단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먼저, 생활 한국어가 먼저 급한 학습자들이어서 자모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별로 이렇게 열심히 배우지 않다가 뭔가 쇼핑하는 단어, 뭐 그런 대화 나왔을 때 굉장히 반응을 잘하는 학습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교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교재를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과목입니다. 이어서 사역력 말씀드리면, 사역력은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과목. 근데 문화의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역사부터 민속, 철학, 지리, 예술,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역을 모두 사역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문학을 배우는 그런 영역이에요. 사역력은 이렇게 1학기 2과목, 2학기 2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1학기 과목은 문학 하나, 문화 하나, 그리고 2학기 과목도 역시 문화 하나, 문학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국 문화와 타문화 이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돼요? 아니면 상에 놓고 먹어야 돼요? 한국에서는 상에 놓고, 식탁에 놓고 먹잖아요. 그리고 들고 먹으면 뭔가 예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중국과 일본에서는 반대로 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밥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이 더 예의 있다. 그런데 놓고 먹으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들고 먹었을 때 예의가 없다라고 느끼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반대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문화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특히 서양인 같은 경우, 백인이나 또는 뭐 피부색이 다른 경우에 학습자들이 지하철에서 자꾸 저를 쳐다봐요. 한국인들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데 왜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학습자들에게 그 타문화가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네, 사용력의 문학 과목들이 좀 있는데요. 이 문학 과목들은 주제로 보는 한국 문학 과목하고, 그리고 한국 대표 문학작품 감상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학습자들한테 문학작품을 추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들이 문학작품 보고 싶은데 뭐 봐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아이들이 보는 책을 보면 쉬울 거라고 생각해서 동화책 많이 보는데, 동화책이 사실 너무 어려워요. 동화책은 굉장히 짧은 문장 안에 함축적인 언어들이 많이 들어있고 의성어와 의태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이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학작품들을 학습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까? 네,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겠습니다. 사형역의 마지막 과목인데요. 한국 언어문화 이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 중에서도 우리가 한국어 교사로서 언어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해요. 학습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미용실에 갔는데 자꾸 사장님이 저한테 언니라고 부른다. 사장님 아줌마고 나이도 많은데 왜 자꾸 나한테 언니라고 부르냐. 옷가게에 갔는데 자꾸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는데 너무 기분이 나쁘다. 왜 저 아줌마는 나한테 오빠라고 부르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호칭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또 그 한국어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먹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처음에는 먹다가 음식을 섭취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나이를 자꾸 먹는다고 말하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 먹다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너무나 다양한 의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먹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런 언어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네, 모든 과목들이 다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그리고 꼭 들어야 하는 과목으로 느껴지시죠. 그래서 3영역과 4영역에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1영역부터 5영역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시고 잘 배열을 하셔서 정말로 효과적인 그런 교육과정들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 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있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했던 파일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저 열심히 지금 변환을 하고 있는데. 네, 먼저 파일 공유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파일을 지금 공유 드렸고요. 질문 주신 것들 먼저 그 모국어 간섭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목. 네, 맞아요. 외국어 습득론 같은 것들도 모국어 간섭과 관련해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권별 그 교육 방법들이 모두 언어권별 모국어 간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들 수강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서도 이 모국어 간섭으로 인해서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조금씩 다 다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목들을 골고루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육에 있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중국 학생들의 갈등, 다른 문화권 학생하고도 갑론을박,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사실 그 제가 가르쳤던 학습자들 중에서는 그 제1교포, 네, 이런 제1동포 같은 분들도 있어서 그 사실은 정체성이 일본인인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어의 고급 과정에 가면 역사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한국어 교육 수업에서는 외교, 정치, 역사 같은 부분들은 깊이 다루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다루어야 하는 과목들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한국어,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 학습자들한테는 다국적 학습자들이 모였을 때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어 교사로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물론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국가에 대한 존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지 않고 교사로서 외국인 학습자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수업 첫날 학습자들한테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기, 그것을 약속으로 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학습자들도 편견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나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런 편견들이 툭툭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제가 좀 주의를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문화의 대중문화 부분하고 전통문화들이 있는데, 그 대중문화 같은 것들도 학습자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고 전통문화도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사로서 모두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실습은 4학년 1학기에 하는 것이 무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특히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2년 안에 이 모든 과목을 다 듣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 실습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과목을 정말로 그럼 3학기 안에 모든 과목을 다 들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들으시는 것이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혹시 교육 실습을 4학년 1학기에 하고 2학기에 마음 편하게 다른 과목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4학년 1학기까지 그 앞에 필수 과목들 그리고 바탕이 되는 과목들을 모두 들으셨다면 그러면 4학년 1학기에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은 강의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어 교육론,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론 개론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랍어권, 페르시아어, 그리고 아랍어권 학생들 가르치고 싶으시군요. 네, 모두 이수하고 나서 아랍어권을 위한 교수법 연구해야 할까요? 사실은 아랍어권을 위한 교수법은 얼마든지 지금도 연구하실 수 있는데요. 그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고, 그리고 제가 논문 검색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요 LISS,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아랍어권, 한국어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들 읽어보시고 실제로 아랍어권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당장 오늘부터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논문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교수 수업, 이런 교수법이나 또는 과목들을 들으시면서 점차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 동안 한 명만 더. 네, 4학년 1학기에 교육 실습하기 위해서는 3학년 2학기까지 사전 이수 과목을 수강 완료해야 하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전에 꼭 들어야 하는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필수라고, 그러니까 그 실습 과목을 위한 필수 과목 말고 다른 과목들은 같이 동시에 마지막 학기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고병원 선생님이 네, 링크도 올려주셨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긴 시간 동안 오늘 집중해서 수업 듣느라고 너무 힘드셨을 텐데 네, 오늘 들은 내용들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부 공지에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러 그 선배들한테 또 동아리에서 도움 받으시면 또 선생님들 여러 학우님들 많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